네, 색다른 시선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치 사회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 본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이경 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본 책 원래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는데 오늘은 오프닝을 할 때 버벅거렸습니다. 오늘 함께할 대화 주제는 청년 정치 기득권의 가로막히다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바로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소개하실 분 김나연 아나운서 연결하겠습니다. 김나연 아나운서 나오 계시죠?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 청년 정치, 기득권의 가로막히다입니다. 도발적이고 신선하게 다가왔던 청년의 정치가 기성정당에서 어떻게 소비되어 왔는지 잘 아실 텐데요. 특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사례를 통해서 청년 정치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윤리위를 통해 이준석 대표는 아직 수사 결과도 받아보지 못한 채 징계를 받았고, 지난 대선 기간에 영입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 자격 논란을 넘지 못한 채 당대표 출마는 무산이 됐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뤄볼 내용은 청년의 도발과 철옹성 기성정당이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청년의 도발과 철옹성 기성정당. 셉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의 청년 정치인이 지나가죠. 한 명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두 분입니다. 집권당에서 그리고 또 거대 여당에서 이렇게 젊은 정치인 쫓아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당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도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당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아무래도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라고 지금 여기서는 저는 좀 통일하겠습니다.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지금까지 얻지 못한 특혜, 그것도 제가 SNS에 올렸는데 정말 울트라급 특혜를 받은 거거든요. 당에 가입한 지 지금도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권리당원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럼 그 특혜를 받은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이 왜 침묵했는가? 민주당을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박지원 씨가 그때 대선 기간 때까지만 해도 내놓았던 메시지가 우리가 일부 당원, 특히 이제 민주당의 청년 여성 당원들이 동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씨가 지금 내쫓긴다? 저는 그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씨는 본인의 특혜를 받았고 그만큼 인지도가 올라갔으면 그 지점부터 차근차근 본인의 청년 정치 철학을 채워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 환경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는요, 기회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의 10년 넘는 인생,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지금은 40대 중반은 거의 20년이 넘도록 민주당에서 청년으로서 있지만요, 인지도가 없어서 출마를 못합니다. 근데 그 인지도요? 그 기회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인지도를 얻습니까? 박지원 씨는 기회를 얻었고 인지도를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철학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언론에서도 박지원 씨를 내쫓는다, 이렇게 박지원 씨를 내보낸다, 배제시킨다, 청년을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러는데요.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박지원 씨가 억지를 부리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박지원 위원장에게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10년, 20년씩 고생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야말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는데 박 위원장은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정말 주목받는 자리에 있었다가 계속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당내에서 역풍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전 위원장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지원 전 위원장 지금 단기간에 그렇게 인지도를 높이고 했는데 또 다른 무엇은 특권을 바라느냐고 하지만 그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 이재명 그 의원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에요. 윤호중. 예, 윤호중 같은 공동 비대위원장. 네. 그 자리에 앉혔고,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왜 내쫓는다고 표현을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도 왜 내쫓는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이준석 대표야말로 어떻게 보면 공당의 절차에 의한 겁니다. 그 윤리위원회가 그 이양희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윤리위원들은 그 이양희 위원장이 다 선임을 한 사람들입니다. 외부인들도 그 대부분 외부인이죠. 만약에 거기서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윤리위에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뭐 의도적으로 지금 당대표 측에서 몰아냈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은 이른바 성접 때 그 2013년에 일어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윤리가 그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왜 증거도 없이 하느냐고 하는데 이번에 윤리에서 그 징계를 내린 이유는 바로 지난 연말에 대선 국면에 나왔던 증거인멸 교사예요. 그거는 지금 어쨌든 출처에 대해서 그거 유튜브가 하는 그 이야기 주장한 데 대해서 왜 그것을 근거로 징계를 하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일단 그 유튜브에서 증거를 냈지만은 그 녹음 테이프가 있고 또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절차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당했다고 봐야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윤리위원회를 조정을 해서 그 억지로 쫓아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죠. 근데 지금 그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 등 2명에 네. 대해서 이 대법 확정받고 지금 한 분은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윤리위가 이분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석 달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시체에 칼질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형평성 논란이 있는 지금 것 같은데. 홍준표 그 의원이 그 시체 칼질을 한다는 것은 네. 오히려 이것이 형평성이라는 게 형평성을 따질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준석은 왜 아직 수사를 안 받았는데 6개월이고 네.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된 그 두 사람은 3개월이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것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그 홍준표 의원 주장은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김 의원 같은 경우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드루킹 특검을 간철시켜서 원내대표 시절에 간철시켜서 드루킹 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구수까지 시키는데 일조를 한 그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그 자녀의 불법 취업 이 프레임에 걸려서 정치 보복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정치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김성태를 징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일부에서 특히 이 야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네. 왜 수사도 아직 안 끝난 사람은 6개월이고 그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받은 사람 3개월이냐. 그러니까 윤리위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당 대표라는 그 엄중한 자리가 있어요.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당 대표고 지금 그 당원권이 정지가 됐지만 당 대표라는 엄중한 자리가 있고 또 대선 국면에서 이런 증거인멸 교사를 했던 것. 네. 이것은 증거가 지금 확실하게 나왔고 또 윤리위원장 이양희 위원장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윤리위원회가 사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아니다. 사법적 판단은 가령 뭐 수사기관은 이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만 네. 윤리위에는 윤리 강령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위 규정을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처벌 대상이 당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답니다. 네. 그러면은 당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는 않죠. 그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거 뭐 수사가 한쪽은 끝났고 한쪽은 안 끝났고 이것 가지고 이게 그 과하다 그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잣대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잠깐 좀 첨언을 좀 더 제 생각을 좀 드리자면은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딸의 채용 KT에 청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 중이다라고 할 때까지는 국민의힘의 일부 주장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징역 1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내에서 징계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나온 사람과 지금 아직 경찰 수사 중인 당대표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차별이어도 차별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가라고 봤을 때는 단 하나.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인가 이거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혁신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혁신위에서 하는 일은 공천 룰을 확정하고 인재 양성까지도 인재 영입까지도 그 혁신위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을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준석 대표를 좀 두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혁신위가 공천 룰을 건드린다는 그 부분이
그 좀 확대되고 강화되면 될수록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징계받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공식 룰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좀 이거는 국민들에게 나중에라도 비판받을 그런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소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윤리위의 결정에 그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역풍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 연일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장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박지원 위원장은 책을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박지원 위원장이 누굴 만났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뭔가 정치적 조언을 듣고자 했던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김종인 위원장은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의 멘토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묘하다. 이게 뭔가 묘하다. 김종인이라는 고리로 젊은 두 정치인이 뭘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송평론가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두 사람의 교집합을 찾기는 어렵죠. 박지원 하고 이준석 두 사람 교집합을 찾기는 어렵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단지 사실. 교집합을 찾는다면 김종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네, 김종인 캐릭터.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원래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고 국민의힘 또 비대위원장도 그렇습니다. 했고 그렇게 했죠. 책사죠, 책사죠.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그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번에는 출마를 안 하는 게 맞다는 이 코치를 해줬는데 안 들었다고 하고 또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 일부에서는 자기 대권 주자로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두 사람과 같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한다 그런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양쪽 다 그 대표를 해보고 양쪽 사정을 잘 아니까 사정을 잘 아는 상황에서 그 코치를 그냥 한 거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에는 어차피 이재명이고,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가 그 대표로 출마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해야지 공천권도 갖고 자기 대권으로 갈 수 있는 정치적인 로드맵을 따지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민주당에서 경선이 과열되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사법리스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번에는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안 좋다. 이것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 안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코칭을 한 거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지금 좀 힘을 다시 실어주는 거죠. 원래 이준석의 멘토였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한 자기 대권 주자까지 나간 건 좀 너무 나가고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어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각각 봐야지 이것을 두 사람을 모아서 정치 세력 이거는 좀 너무 정치적 상상력이 뛰어나다. 아, 그렇군요.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조언해 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대변인?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정치를 솔직히 조금 강단이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정치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러면 정말 청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청년도 소외계층입니다. 그러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그 민생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철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은 기사화될 수 있는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어떻게 안 만나줍니까? 그럼 만약에 또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이유를 대어도 SNS에 또 논란거리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왜 우리가 이준석과 박지원을 같이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그냥 나이대가 청년이다 말고는 교집합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은요, 당원이 뽑은 당대표예요. 근데 박지원은요, 당대표 출마뿐만 아니고 피선거권, 그러니까 그 출마 자격, 어디에도 지금 출마 자격이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자격이. 그런데 예외 규정을 본인한테만 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나이가 28, 7인가요? 그러면 어린 나이 솔직히 아닙니다. 땡깡이죠, 이거는. 정말로 사탕 달라는 땡깡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땡깡인데 이것을 우리 언론에서는 그런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물론 부족한 언론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들어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인 위원장도 박지원한테 이제 출마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왜 본인이 이렇게 이슈화 시키는지를 모르겠어요. 박지원 씨는요. 정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종의 이제 스타 정치인을 만나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정치.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 급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이제 의혹 어린 시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만 찍고 다닌다고 해서 정치의 컨텐츠가 채워지는 게 아니죠. 사실 정치는 정책으로 말하는 것인데 사실 과거에 박지원 위원장이 했던 수많은 정책 컨텐츠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민주당이 엄단해야 된다. 이거는 많은 여성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도 수많은 소수자들이 박수치고 응원했던, 특히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 특히 지금 지하철 시위하고 계시는 이동권을 요구하는 이 소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할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지, 이런 게 공정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스타 정치인들 만나서 사진 찍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땡깡?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다수 대중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제목이 청년 정치 기득권의 가로막히다 이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청년이라는 것으로 묶을 순 없다.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는요 10년간 당인으로 활동을 했고 박지원 위원장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N번방 관련해서 활동을 하다가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일약 고위직에 오른 그런 정치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길이 전혀 다른데 그냥 일반적으로 나이대가 같으니까 청년으로 묶어서 청년 정치 이렇게 퉁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이경 대변인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정당은 도대체 뭐고 국민들은 이 두 사람의 정치 그리고 앞으로 청년 정치를 어떻게 좀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서 두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나연 아나운서 나오 계시죠? 두 번째 주제, 정당의 기준과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청년 정치를 도구화한다는 것은 기성 정치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혁신을 강조하고 새로움을 불어넣는 청년의 목소리는 왜 제대로 반영이 되기 어려운 걸까요? 여든 야든 청년들은 여전히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차기 당대표 1위로 주목을 받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정당의 기준과 국민의 눈높이는 다른 걸까요? 두 번째 토론 함께 하시죠. 두 분께서 앞서 이제 공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약간 토사구팽, 쓰다버림,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것은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고는 또 특히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차기 당대표 1순위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기 당대표 1순위 그 부분은 본인이 이준석이 20% 나오고 안철수가 19%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데 네네. 그거는 당대표라고 하면은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일반 국민이거든요. 인지도 조사. 네, 인지도 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역선택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준석 지지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중도층이나 이렇게 오히려 그것은 그때 1년 전에 나경원 후보와 경선했을 때 그때 당원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더 이겼기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도 여론조사 안에 역선택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1위라 했다는 것이 아직은 이 여당 대표로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걸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토사구팽 아니냐.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은 주로 이렇게 얼굴 간판으로 내세웠던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을 옛날에 연예인들을 다 발탁을 해서 마치 무슨 큰 변화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이 어떤 당의 인지도를 올리고 이런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은 거의 다 팽당했어요. 팽당했는데 그것이 바뀐 것이 젊은 세대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조금 전에 이준석과 박지원 두 사람이 교집합은 일단은 없지만 하나 교집합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어떤 젊은 층의 어떤 소구를 하기 위해서 발탁을 한 거예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박근혜 키조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 손수조하고 두 사람을 박근혜 키조 네. 이렇게까지 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준석은 혼자 컸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에게 뭐를 맡긴 것은 아니에요. 맡긴 것은 아닌데 본인이 정치 평론을 하면서 혼자 계속 10년 동안 야전에서 컸어요. 컸는데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10년 후에 똑같은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유에서 박지원 위원장을 발탁을 했는데 물론 여기는 뭐 N번방, 뭐 불꽃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젊다는 것 그것으로 발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높은 자리를 줬어요. 비대위원장을 줬으니까 20대를 비대위원장을 줬으니 본인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무슨 뭐 거부 이준석급으로 안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내 인지도는 이준석만큼 더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 그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나 아니면 그 발탁을 했던 그쪽 책임일 수가 있어요. 책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 출마 자체를 봉쇄를 하니까 그 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는데 출마 자체를 봉쇄를 하니까 물론 그 출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하지만 어쨌든 박지원 위원장 입장,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토사구팽 당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걸 봉쇄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 처음에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때 대선 때 급하다고 이렇게 데려다 그 발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대위원장까지 20대 비대위원장까지 맡긴 것이 저는 그때부터 패착이라고 봐요. 자, 이재명, 윤호중 책임론 나왔습니다. 이경 대변인.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만의 책임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다 한 분 한 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꼬집어서 그 두 분만의 책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이미 그것은 과거에 벌어진 일인 거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더 문제인데요. 토사구팽이라는 얘기가 뭐 박지원의 수식으로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씨는 분명히 청년들이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이렇게 큰 특혜를 받은 청년이 있었을까요? 그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에는요 정말로 박지원 씨보다 지금 앉아있는 저보다도 더 유능하고 아직 보석이 되기 위해서 될 수 있는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이 청년들이요 그 일선에서 선거 일선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언론에 보이지 않고 당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다 일을 합니다. 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때 당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중앙에서 얼굴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 청년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본인이 움직여야 됩니다. 본인이 뭔가 계속 도전을 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 솔직히요. 저도 청년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말이 MZ세대고 80년대생이라고 하지만 저도 앞에가 40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청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냐. 경제적인 부분에 가장 많이 부딪힙니다. 정치권에서 청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졸업 이후에 취업하면은 버티지 못합니다.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당에 부르면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역량을 쌓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또 백수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N번방 불꽃으로 활동을 했다. 참 좋은 활동한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박지원 씨도 누군가는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20대 후반이 됐으면서도 취업하자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경제적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가정에서 20대 중후반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뒷받침되고 너의 꿈을 펼쳐라라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청년 정치를 얘기한다는 것이 참 우리 민주당에서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냥 선언적으로 기회를 주겠다. 양성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양성할 기회를 좀 줬으면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본인이 쌓아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까지도 열어줘야 됩니다. 최소한에 아주 최소한에 그러면요.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회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턴 기회라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각계전투식으로 본인이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봐서 무슨 박지원 씨 토사구팽이란 말을 할 자격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솔직히 청년 정치 잘하겠다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인지도가 없다. 그럼 그 인지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인지도 있습니다. 그 인지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기회를 열어준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내에 비판을 막 하면 인지도가 쌓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래 있었던 청년들은 당내의 비판을 요령껏 잘합니다. 한 선까지 합니다. 그 비판선이 어디냐? 그럼 이 민주당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죽으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와 관련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방금 하셨는데 네. 이 과거에도 뭐 박정희 시절부터 40대 기술원 같은 게 있었죠. 그럼요. YSDJ 네. 이철성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천신정, 남원정 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거 다 40대이긴 네, 하지만은 네, 네. 그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게 거는 1970년이에요. 그거는 1970년대고 네. 그다음에 1970년대부터 그 40대 기술원이 그렇죠. 나온 거예요. 90년대에 천신정이 나왔고 2000년대에 남원정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주장했던 것은 정풍운동이에요. 내부 정풍운동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 청년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그 대표적으로 두 사람 이준석 이 두 사람 박지원 두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싸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원래 안에 있던 그 기득권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건데 기득권이 물러나야 자기들 자리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그것으로 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가시를 한다고 봐요. 존재감. 예, 존재감을 계속 가시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전에 건 대선 때까지도 다 놔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딱 한 이후에 취임을 6월 10일 날 했죠. 5월 10일. 5월 10일 날 했죠. 지금 한 2달 반 정도 되는데 72일입니다 오늘. 72일 되는데 그동안 내부에서 싸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싸운 게 엄청 그 많죠. 정진석, 네. 그다음에 맞아요. 안철수, 네. 그다음에 장제원. 장제원, 네. 또 권성동. 권성동, 또 여성 그 최고위원 아이고. 배현진. 배현진 네. 다섯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 당을 정풍운동을 하면서 당을 잘 되자고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많이 걸칠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그렇죠. 당직자도 있고 아니면 정말 국회 부의장인 원로도 있고 한데 심지어 국회 부의장 원로에게 나중에 하다가 이 무슨 뭐 아주 심한 말까지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정풍운동과는 달리 청년 정치가 거의 이 어떤 사감에 의해서 안에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그쪽으로 가는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586 퇴진,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서 배현진 최고까지 다 나가. 기득권 다 나가. 그러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좀 해보겠어요. 이 세력 교체 차원에서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신호탄이 지금 장외 정치 아닐까요? 이준석 대표의 장외 정치. 본인은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장애 여론전에 대비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대안 지금 가령 이 윤리위에 재심한다고 했는데 재심해도 뭐 결과는 바뀌지 않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아직 당 대표입니다. 본인이 권한이 정제돼 있지. 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이 법원 소송을 벌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생산 가능성도 낮고 그러니 지금 안에서 일단 여론전이라고 할까 어쨌든 본인이 그 전에 대선 때도 일종의 뭐 가초를 했었죠. 윤석열 후보와 충돌을 해서 그때도 지방을 돌면서 자기 세력을 계속 모으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그 울산인가요? 가가지고 다시 또 하이를 하고 했는데 그때 두 번째 때 엄청 화가 났었다고 그렇죠. 그때는 그 완전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네. 홍준표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이를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전직하하고 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도 그렇고 한데 본인이 소위 말해서 또 도장 깨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도장 깨기. 부산에 그러니까요. 부산은 장제원 의원 지역구가 있는 거고 예. 강원도는 권성동 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저기 김진태 그 지사를 만났어요. 예, 막걸리 회도. 강원도지사 또 만나서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예. 하고. 강원도에 권성동만 있냐, 김진태도 있다. 그런 이런 걸 그런 보여주는 메시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 지금 여전히 안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부 분란만 일으키는데 이렇게 해서는 본인에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지금 요새 그 말이 그 박지원 전 위원장 관련해서 선당 후사가 아니고 네. 선사 후당. 그러니까 선사후당. 기존 정치권에서는 네. 선당 후사를 최고의 미덕으로 치잖아요. 당이 먼저고 그렇죠. 내 개인은 나중이다. 근데 지금은
양쪽 다 박지원, 이준석 두 사람 보면 전부 다 선사 후당 이렇게 되니 기성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말을 계속하면 저도 이제 꼰대 소리 들을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지금 34년째거든요. 네. 봐왔던 정치인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데 이것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일종의 정치 게임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정치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사람에게 정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아. 뭐 박지원이나 이준석은 그러니까는 저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정치 게임은 아니다. 게이머들은 룰은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룰. 예. 룰을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데 네. 그것도 아니다 해서 저도 상당히 이 지금 청년 정치라는 데 대해서 그 과연 지향하는 것이 뭐고 실체가 뭔지 저도 상당히 이 혼동이 오는데 자꾸 말하면 꼰대라고 할까 봐 제 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 네. 다 하셨어요. 그래도 그러면 책 쓰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 국민들하고 만나면서 현장 정치하는 게 낫습니까? 뭐 어떤 게 나은 겁니까? 우리가 박지원 씨를 이렇게 주목하고 이슈화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 후퇴라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 되죠? 오늘부터 그만할까요? 박지원 씨가 책을 쓰든지 네. 나가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든지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동안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죠. 우리 민주당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 책을 씁니다.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 얘기합니까? 조용히 하는 거가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내가 책을 쓰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자, 나 책 쓰고 공부합니다라고 왜 얘기를 합니까? 근데 박지원 씨는요. 판매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장사를 네. 해야 되죠. 장사를 해라. 이준석 대표야 그래도 그 기존 지지층은 있잖아요. 네, 얼마든지 네, 뭐 네.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지층이 있기 뭐 때문에 8,000명까지 모인다고 그랬. 예. 8,000명 그또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 예, 그래요? 어쨌든 아니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안 좋아한다기보다 지금 일단 하는 행태가 올바르지 않다. 이런 저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뭐 안 좋고 좋고가 아니고 이 상황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으로서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정치를 해라. 그렇죠. 그 끝까지 책임을 져야 여당 되면 대표면 여당 예. 대표답게 선당 후사를 해야 돼요. 선당 후사를 해라. 근데 박지원 씨는 이런 얘기했어요. 본인을 출마하는 것이 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게 하는 것이 역사적인 결정이다. 온 지구가 본인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네. 한 것 같아요. 박지원 그래서 천동설. 저는 정치 철학을 겸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성찰하는 시간이 우선돼야 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참선도 하고요.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좀 안타까운 것이 개인적으로 있다면 당대표의 당원들이 뽑아줬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에 지지도도 높았어요. 이 기회에 약간 더 깊이 있게, 좀 더 포용력 있게, 또 큰 그릇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바로 대선 후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당대표를 함으로써 2030 세대인 지지를 받지만 그 외 세대에는 오히려 아직 안 됐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그려놓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청년 정치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위치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또 국가 발전의 원동력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청년 정치 성공하려면 도대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김나연 아나운서 준비하고 계시죠? 세 번째 주제, 청년 정치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청년은 그저 젊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전문성과 자신의 세력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동안의 청년 정치는 어딘가에 의존해서 기반을 쌓아왔다는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준석과 박지원은 과연 실패를 밑거름 삼아 돌아올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정당보다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론 함께 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대 기수론 신민당 시절이 1970년이죠. 제가 1970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뭐 나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40대 기수론이 있었어요. 그때 YSTJ가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가 80년생입니다. 노동당 부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총리죠.
그리고 트루도 총리가 2015년 총리에 될 때 44살이었어요. 71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에 막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포데모스 정당이 떴습니다. 이때 이제 파블로 이글레시아스가 43살이었습니다. 그때 2016년에 71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는 이렇게 일종의 이제 청년들이 좀 그 정치의 흐름을 장악하고 주도하고 이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일 왼쪽에 있는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63이에요. 59년생이고요. 그리고 20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55.7세. 그러니까 50대 이상인 거죠. 그리고 17대가 50.8, 18대가 53.2, 19대가 54.5.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대의 국회가 55.7. 50은 넘어야 정치에서 끼워준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청년들이 사실 지금이나 되니까 이제 이준석도 박지원도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지. 과거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기준이 45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45세가 청년이야? 마을 이장도 아니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그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훈련을 시키고 정치학교를 가동시켜서 미국 민주당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만 해요. 정치학교 만든다, 후학을 양성하겠다, 정치인들 양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서 이제 이경 대변인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 똑같거든요. 여야 공이 똑같이 비판받을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고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을 받을 자세와 준비가 돼 있나?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 준비 안 돼 있죠. 오지 마! 이런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50대 그 국회의원들 평균 연령이 50대가 무슨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있는데 그 50대가 된 사람들은 이 정도 연륜이 돼야지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국가 정책을 어떻게 좀 결정하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 13대 국회부터 국회 출입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들 분포를 대충 봐도 어떤 본인이 속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군인이면 별 4개까지 다 들었던 사람들, 아니면 은행장 출신들, 이런 사람 일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로 오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물론 그때 정치권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조금씩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을 해서 정치에서만 쭉 온 인물들이 좀 청년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어떤 정치도 이제 어떤 전문 분야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정책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정치라는 게 여러 다방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젊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은 이 기성 정치인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이는 건 패거리가 거의 같은 것 같고 도덕성에 대해서도 그다지 이 차별성이 없다. 패거리는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준석 그 대표가 그 지명한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그 배틀을 통해서 뽑은 박민영 대변인인가 있죠. 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해요. 그 박민영 같은 경우는 여당 대변인이 대통령 취임한 지 2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막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거는 기성 정치인들 50대 국회의원들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좀 그 다른 방어 논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이준석부터 김용태, 박민영까지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패거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패거리 정치다. 예, 하나의 패거리 정치다. 신종 패거리 정치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는 것만으로 그 생각을 공유를 하고 공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정치적인. 좀 그런 것도 측면이 있다.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하나 지적할 게 그 도덕성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이준석이 아닌 청년 정치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이준석이 아닌. 그런데 이준석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그 정경심 교사지만은 원 혐의는 접대잖아요. 접대인데 이것이 아직 그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주장하는 대로 사실이라면은 이게 2013년 7월 8월 달에 접대를 받았습니다. 2013년 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을 했어요. 그럼 정권 초기니까는 기세 등등할 때죠. 그때 박근혜 키즈 하고 막 이랬을 때.
이랬을 때 만약에 접대를 받았다면은 그리고 그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혹이죠. 아직 의혹은. 경찰 수사에서 안 나왔으니까는 시점은 딱 그게 맞아요. 예. 그런데 그 2013년 11월 달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회사를 방문을 해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선 수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굳이 뭐 이준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선했을 수도 있지만은 자 다른 건 놔두고 그렇게 접대를 받았다면은 본인이 부패한 거잖아요. 호가호위한 거죠. 그런데 그 이준석이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패했다고 탄핵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탄핵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구에서도. 예.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대표 경선할 때 그 자기가 대표가 돼도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면을 건의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식 내로남불입니까? 그게 이제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거는 그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정권이 한참 서슬퍼질 때 호가호위해서 접대까지 받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정권이 부패했다고 본인이 탄핵에 동참했다면은 그것은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포인트는 기소 여부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말이죠. 성상납 이슈가 터지기 전에 물밑에서 이미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가 그만두고 정리가 되는 그런 게 경우가 통상의 종종 있죠. 문법이었는데 이건 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건 또 새로운 정치 문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지금 청년 정치 어떻게 할 네.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서 지금 박민영 대변인 그거 저도 이제 청년 패널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적 채용을 그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적 비용을 드리는 것이 사적 채용이다. 이렇게 하태경 얘기했어. 의원이 또 하태경 새로운 그렇게 얘기했었죠. 사적 채용의 새로운 정의를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20년지기, 40년지기의 드려서. 아들, 대통령의 아들을 채용을 합니다. 이거 정말 사적 채용이죠. 그런데 사적 비용이 들어간 채용이 사적 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민영 대변인이요. 엄청 국민의힘스러워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최근에 이런 걸 어떻게 대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그룹을 지어서 무조건 반대적으로 얘기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친한 대변인은 아니지만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다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민주당의 정치 아카데미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 또한 수년 전에 그런 정치 아카데미에 돈을 내고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 아카데미가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잘 보시면은 지선 전에 시작합니다. 지선 전에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중앙당 중심의 정치 아카데미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정말 잘 짜진 프로그램을 우리 민주당 만들 수 있거든요. 잘 만들어서 17개 시도당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에게는 지금 만약에 그 정치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요,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한 청년들,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다음 공천 때 가산점을 주겠다. 특혜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특혜는 아니고 혜택을 주겠다. 근데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체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정말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중앙 집중이 아니고 17개 시도당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기회를 열어주고 시작을 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이 대변인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변인도 공개 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도당에서부터 대변인을 공개 채용으로 하고 중앙당에서도 그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때 가산점을 주고 중앙당에서 대변인도 공개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청년을 길러내면서 그들에게 진짜 기회를 주고 방송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2019년도에 상근부대 왔을 때 공개 오디션으로 온 거 아닙니다. 방송 나갈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기회를 주면서 정말로 길러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시작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 청년 정치인을
길러내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요 요새 그 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가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 대신에 국영수를 중심으로 너무 이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아이들이 갖춰야 될 도덕적인 뭐 태도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결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최소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남 이야기를 먼저 듣고 얘기하는 토론 자세, 뭐 이런 것 아주 기본적인 그 소양이 좀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보 교육감들 뭐 했냐? 현장에서 혁신 교육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혁신 교육의 내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잘 유지하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교육, 그리고 정치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시대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 됐든 또 우리 그 권성동 대표가 됐든 또 지금 그 유력한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됐든 시대 정신이 없는 거 아닌가. 이 점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58분인데요.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해안이 필요한지 우리 송 평론가 분께 1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젊은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례를 잘 만들어놔야 돼요. 선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뭐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하는 것도 그건 선례가 되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발탁 대상자가 어떤 한쪽에 그 좀 기울어져 있다는 인물을 발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학벌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고 발탁을 하다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고 아예 이 소외된 계층을 또 배려를 한다고 또 굳이 끄집어내서 발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게 아니고, 발탁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 그 젊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찾아왔는데 팽시키면은 다음부터 안 찾아오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 1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민생을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민생이 진짜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되뇌어야 하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더 멀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솔직히 학교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가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 야당 민주당이 먼저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판에 좀 답답한 이슈가 더 터져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답답해졌다 이런 불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